힘에 입각한 그런 접근 방식이 있고 또 법리에 입각한, 규범에 입각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약자라면 우리는 힘보다는 어디에 규범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돼요. 힘센 자에게 힘에 입각한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제법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자 규범 논리에 일본의 문제점을 쫙 팩트 체크해 주는 거죠. 네, 일단 외교란 부분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외교 역량으로 사실은 국가 이상이 주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양자 간 또 다자 간 또 협상 테이블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겁니다. 최근 우리 뭐 안보실 담당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WTO 일반 이사회에 이 문제를 지금 상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 체제도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피했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어떤 식민지 모든 문제를 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피한단 말이에요. 정권 입장 부속문서로 합의 의사록에 이제 8개 대일 청구 요강의 5항에 그게 뭐가 나오냐니까 강제징용 피해의 미수금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법리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수금 받지 못한 뭐 급여 같은 거, 보상금 합법을 전제로 한 부분이에요. 그 바로 지금 일본의 주장이 엉망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피해자들이 뭡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합법적으로 받지 못한 뭐 미수급이나 뭐 보상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상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대부분 판결 자체도 이해를 못할 분들은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18일까지 기한을 정해가지고 중재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이거 부정했죠.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2011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일본의 재교섭 또 중재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거부를 했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대부분 판결을 전제로 한 지금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중재위원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로 이 부분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일본의 그 논리가 뭡니까? 한일협정 완결 이 부분을 일본 논리인데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법적인 판단을 한 거를 깨뜨리는 전제로 지금 중재위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이 사법 판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논리대로 중재위원회 하자. 그건 우리가 정해진 룰에 따랐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서 2011년 중재위원회 언급부터조차 못하게 재교섭부터 거부했던 게 일본이에요. 그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태도가 뭡니까? 여전히 어떤 제국주의적 인식. 그럼 일본이 한국 국익을 무시하고 한국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맞습니다 하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국익에 가도 우리 당연히 국익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이미 국제인권 수준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본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국제인권법의 어떤 논리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다. 힘에 입각한 그런 접근 방식이 있고 또 법리에 입각한, 규범에 입각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약자라면 우리는 힘보다는 어디에 규범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돼요. 힘센 자에게 힘에 입각한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제법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자 규범 논리에 일본의 문제점을 쫙 팩트 체크해 주는 거죠. 일본이 바로 그러한 강제징용 대부분 판결을 문제 삼아서 말 바꾸기 하면서 지금 전략 문제까지 나오면서 저를 수출 규제를 한다면은 여기 얘기했듯이 10조, 11조, 또 1조 다 위반 아닙니까? 그렇다면 WTO 체제에 일본이 그 방사능 수산물 갖고 먼저 제소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우리도 정확히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 28개월 뒤에 판정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확히 법리를 갖고 싸우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WTO 제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그런 문제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자꾸 힘을 배경 두고 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법리를 갖고
그 방사능 수산물에 이긴 것처럼 국제 통상법을 이길 수 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자는 자리에 갑자기 오히려 한국이 합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방사능 수산물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걸 철폐하라고. 그 얘기 결국 뭐냐면 위안부 문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재수까지 했습니다. 결국. 했는데 패소를 당하니까 WTO가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저는 지금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 그 반도체 소재 부품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 자체도 같은 맥락이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같은 11조, 1조, 10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한 조치다 이거죠. 일반 국제법상에 그 카운터 미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상응한 대응 조치. 이번에 지금 대부분 판결 불만을 갖고 저런 식으로 이제 수출 규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바로 일본이 무역을 들고 나서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서 관세 조치도 할 수가 있고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들 제한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일본에 이걸 갖고 이제 또다시 이제 그 WTO 제소를 할 수 28개월 걸리는 제소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저런 식으로 놓는다면은 우리에서도 법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국제사회 법률도 있고 통상법상 법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또 같은 규정들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11조 1항입니다. 그 제약국들에 대한 수량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런 중요한 그 3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임의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야말로 대표적인 수량 제한이 될 수 있죠. 그건 바로 가트 11조 1항에 대한 위반입니다. 대표적으로 가트 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트 1조란 건 뭐냐면 그 비차별 대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바로 꼭 집어서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3대 품목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베풀고 있는 제국 대우를 한국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가트 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10조 4항을 위반합니다. 이 가트에 가입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는 이 제약국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 절차, 통관 절차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적용했다는 겁니까? 전략 물자 얘기도 하고 또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하고 대부분 판결 얘기, 자기 임의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죠? 한국에 대해서만은 3개월 뒤에 모든 판정, 그때 가서 또 판매 규제를,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한국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통관 행정 절차를 다 위반하겠다는 의도가 바로 보인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전략물자 관리 제도와 어떤 평가를 해보니까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그런 나라겠죠. 근데 한국은 17위입니다. 17위. 근데 그렇다면 일본이 몇이냐 하니까 36위예요. 정말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작 관리를 하지 않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뭐랍니까? 국제법을 오히려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지금 바로 한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어떤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 지금 국제법상 통상법상 합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4년 국장급 회의에서 제기했던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노수산물 수입 요구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로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 이 부분을 수출 규제를 해서 뭔가 초토화시켜 보겠다는 그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 본질은 뭡니까? 바로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위안부 강제징용 그 인권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베로스는 전후 체제의 탈각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할 국가 주장하면서 일본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권력인데 한국의 이런 급성장과 인권 주장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일본의 걸림돌인 거죠. 장애물인 거죠. 일본인들 이런 무역 문제 제기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에 대한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주장이 결국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서 지금 보면 750만이 지난해 여행을 가지고 뭐 일본에서는 290만이 왔다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사법부를 무시하고 한국을 무시한다면은 하나의 새로운 21세기형 의병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의 민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나쁜 게 아닌데 뭐 그냥 저렴해서 사고 했을 뿐인데 그죠? 그리고 뭐 환율이 떨어져서 여행 갔을 뿐인데 저런 식으로 우리를 경멸한다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가해는 끊임없이 가해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문제 제기를 못한다면 그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에서 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1세기 더반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더반 선언은 뭐냐면 식민주의 종결 선언입니다. 네. 이걸 연구했던 일본의 나가라 요부 교수, 우리 학술에 같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21세기가 대교선이 식민주의 종결이 일어나는 선언이 아프리카 더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지? 추적 해보니까 출발이 뭐다? 10년 전,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정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피해자는 우리 문제를 얘기하면 누가 얘기해줘? 예. 가해자는 끊임없이 가해를 하고 저런 식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국제법이 그런 엉터리 주장에 이제 매몰될 수준도 아니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그런 허브 국가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런 주인공이 되는 네. 그런 생각.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